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세이 쓰기 기초 2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세이란 무엇인지, 또 에세이의 기본 구조, 에세이 기획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인데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이니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어떻게 써야 하지? 형식이 뭐지? 하는 부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식에 갇히지 말라. 여러분이 쓰려는 건 문학작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도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편지처럼 써도 좋고요. 공개일기처럼 써도 좋고, 조용히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에세이도 좋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내 삶에서 비롯된 이야기일 것. 여러분이 쓰는 글에는 거창한 스토리나 엄청난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살아있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받고 또 회복합니다. 그 조각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안에는 이미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쓰게 될 에세이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1인칭 글입니다. 왜 1인칭일까요? 나는으로 시작하면 솔직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는으로 시작하는 글은 쉽게 구경꾼이 될 수 있지만 나는으로 시작하는 글은 그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꺼내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은 단순한 주어가 아니라 글의 책임이자 진심의 시작입니다. 16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미셸 드 몽테뉴는 자신을 관찰하는 글쓰기의 원조로 불립니다. 뛰어난 작가인 몽테뉴는 살아생전에 단 한 권의 책, 바로 수상록을 썼습니다. 38살 생일에 남은 생을 자유롭게 보내겠다며 잘 나가던 법관직에서 그만둡니다.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방대한 양의 작품을 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에세이라는 장르를 탄생시킨 이 책은 철학사와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인생책으로 등극을 합니다. 프랑스어로 에세이는 시도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 한 명의 인간으로서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한 몽테뉴는 이 세상에 없던 시도를 합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일상에 주목을 했어요. 옷을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심지어 엄지손가락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런 사소한 관찰은 모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을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자신을 늘 경계하고 성찰해라. 인생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런 시시콜콜한 일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쓰는 것은 당시엔 혁신적인 시도로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몽테뉴가 창작에 골몰한 것은 고통을 다루기 위해서였어요. 몽테뉴가 살았던 16세기는 유럽 역사상 손꼽히는 암흑기로 종교개혁 뒤에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각자의 신이 옳다고 외치며 유럽을 피로 물들입니다. 이런 오염된 신앙이 빚은 비참한 상황을 목도하면서도 지식인인 몽테뉴는 어떻게 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뿐만 아니라 몽테뉴 개인적인 삶에도 불행이 찾아왔는데요. 영혼의 친구였던 친한 철학자 라보에 씨가 33살에 갑자기 요절합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의 죽음, 첫 딸 아우도 떠납니다. 이렇게 삶의 회의를 느낀 몽테뉴는 속세와 거리를 두고 사색의 시간을 가집니다. 수상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몽테뉴의 사유는 실은 깊은 슬픔에서 시작을 합니다. 단순히 인생이 소중하고 아름답기만 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든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인간답게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몽테뉴의 글이 더 인간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약 10년간의 책을 쓴 뒤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몽테뉴는 이 글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에세이를 쓰시는 사람들은 몽테뉴를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몽테뉴는 에세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럼 읽어보신 적 있죠? 요즘은 인터넷 신문에 연재된 칼럼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구독하는 기자님이 있을 정도인데요. 많은 소설가들도 인터넷에 칼럼을 연재합니다. 지면을 얻어 글을 씻습니다. 연재했던 글을 모아서 단행본 책으로 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손은규 소설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손은규 소설가는 예전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연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재 당시 제목이 손은규의 로그인이었어요. 그런데 책으로 나올 땐 제목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다정한 편견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편견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였습니다. 저는 칼럼이란 한쪽으로 치우친 아름다운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럼을 쓸 땐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칼럼은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쓴 글이고 에세이는 우리처럼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칼럼과 에세이는 엄연히 다른데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책으로 묶일 땐 부제에 누구누구 산문집이라고 붙여지는 겁니다. 모든 책에는 제목이 있고 또 부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은규의 다정한 편견이 제목이다. 그럼 부제는 손은규 산문집이 되는 거죠. 에세이와 칼럼은 이렇게 다르지만 부제에 누구누구 산문집이라고 붙여지는 게 같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분에겐 에세이와 소설 중 어떤 게 더 쓰기 쉬울까요? 사과 쪼개듯 딱 떨어지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글쓰기 초보자들에겐 에세이 쓰기부터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세이가 소설보다 비교적 짧아서 빨리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소설처럼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짓는 글이라면 에세이는 꺼내는 글입니다. 소설은 머릿속에서 인물도 만들고 사건도 만들고 배경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없는 걸 만들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즐거운 작업이지만 글을 처음 쓰는 분들에게는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이야기가 중간에 끊기면 다시 이어가기가 힘들기도 하죠. 에세이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 됩니다. 내가 겪은 일, 느꼈던 감정, 잊히지 않는 장면, 이런 건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짜 경험은 읽는 사람 마음에도 닿기 쉽습니다. 물론 에세이라고 해서 무조건 쉽다는 건 아닙니다. 나에 대해 들여다보는 건 때로는 어렵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 초보자에게 먼저 에세이부터 써보세요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마치 수영장에서 깊은 곳에 바로 뛰어들기보단 발끝부터 물에 담가보는 것처럼요. 에세이와 일기는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우선 에세이는 독자가 있는데 반면 일기는 나를 위한 글이죠. 그래서 흐름도 더 자유롭고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언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에세이는 공감의 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또 일기는 해방의 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일기는 내 마음을 덜어놓기 위한 글이고 에세이는 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와 연결되기 위한 글입니다. 일기는 쓰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에세이는 쓰고 나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은 일을 다시 생각하고 또 정리를 하고 누군가에게 건네기 위한 표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글을 쓰실 땐 일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기 속 한 장면에 의미를 붙이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문장이 생긴다면 그건 이미 에세이의 출발점에 서 계신 겁니다. 글쓰기는 그렇게 아주 사적인 기록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누군가에게 닿는 언어로 나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을 때 그냥 읽기보단 메모를 하며 읽는 게 더 좋은데요. 메모는 책을 제대로 읽게 해주고 글 쓸 때 절실한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굳이 메모를 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기억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이니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고 신이 나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내용을 적지 않으면 까먹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메모 자체가 훌륭한 글쓰기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메모는 즉흥적으로 순간순간 떠오르는 단상과 감상을 술술 적는 거잖아요. 이 번뜩이는 메모들을 하나씩 모으면 좋은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말할 때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끝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어떤 경험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당신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준다면 독자는 훨씬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서는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쓰고 싶다면 그저 나는 용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던 순간이나 또는 용서받았던 경험을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 두세 개의 에피소드가 좋을까요? 하나의 에피소드만 사용하면 글이 짧아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피소드가 너무 많으면 글의 초점이 흐려지고 독자가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두세 개의 에피소드를 나열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주제를 제시하거나 갈등을 던지는 역할의 에피소드를 써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전환점 또는 깊이 있는 고민이 담긴 이야기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또 세 번째 에피소드는 마무리에서 통찰이나 깨달음을 주는 사례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글의 구조도 자연스러워지고 리듬감 있게 흐르며 무엇보다 독자가 이 사람의 글에는 맥락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세이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3단, 4단, 5단 구성이 있습니다. 우선 3단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4단 구성은 기승전결, 5단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입니다. 4단, 5단 구성은 주로 소설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세이를 쓰기 때문에 3단 구성인 서론, 본론, 결론의 꼴을 갖춘 글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화를 할 때 대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혹시 지금 통화되니? 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도 대뜸 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보다 예열해주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에 대한 글을 쓴다. 나는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왔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당신은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여행은 이런 것이다. 하고 시작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본론을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본론에서는 작가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세이에서 결론이 제일 어려운데요. 많은 학생들이 결론에서
무엇을 깨달았다, 느꼈다 이런 식의 문장을 써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글이 촌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또는 내 안에 선생님이 나와서 갑자기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럼 읽는 독자가 네가 뭔데 날 가르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부감을 느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되도록이면 희망적이거나 권유하는 문장으로 친절하게 끝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는 위에서 내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와 함께 무엇을 느끼고 싶은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세이의 첫 문장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문장을 인생의 진리나 개념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글의 시작부터 독자의 관심을 끌고 글의 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장점들이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독자의 관심을 끌기 좋다. 첫 문장에서 간단한 진리나 개념을 제시하면 독자는 그 문장이 보편적이고 당연한 사실이므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내용을 궁금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독자에게 이야기의 시작을 흥미롭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 진리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진리나 개념으로 시작하면 글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독자가 글을 읽는 동안 무엇에 대한 글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때로 사람을 지치게 한다. 이런 진리로 시작하면 그 뒤의 내용에서 사랑의 복잡한 감정이나 경험을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편적인 인식과의 연결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리나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이런 개념을 제시하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이 말에 공감하면서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인식을 공유하면 독자와의 심리적 연결을 형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첫 문장은 전체 내용을 압축하며 시작하는 방법이 왜 좋은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문장부터 독자에게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작별이 두려웠던 시간대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이거는 작별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드러나면서 독자는 이 글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즉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전체 내용을 압축하면서 표현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이 표현은 그 앞에 어떤 작별이 있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글을 계속 읽고 싶어지죠. 그래서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 이후 글의 전개가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주제가 이미 확립되었기 때문에 글의 나머지 부분도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데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타인의 말, 특히 명언이나 속담을 인용하면 권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공감하고 믿어온 지혜를 바탕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인용함으로써 독자는 글의 주제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거죠. 타인의 말을 통해 글의 주제를 강조하거나 명확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을 인용하며 언어의 중요성이나 소통의 가치를 강조할 수도 있겠죠. 또 유명한 속담이나 인용구로 시작을 하면 독자는 그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렬한 첫인상은 독자가 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타인의 말을 인용하면 논리적 전개도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나 교훈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글이 논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니 땡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며 시작하기는 독자에게 호기심을 유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첫 문장에서 질문을 던지면 독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글을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허난설원, 그녀의 시 속에 담긴 슬픔을 읽어본 적 있나요? 이런 문장도 좋고 독립운동가 김구를 아시나요? 이런 질문들은 독자에게 새로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글의 주제에 대해 생각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질문은 독자와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독자는 자연스럽게 답을 찾기 위해 글을 더 깊게 읽게 됩니다. 또한 질문을 통해 독자는 글의 주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이야기나 경험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글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시작할 때 그 순간 나는 셜록 홈즈가 된 듯했다. 모든 단서를 모아 답을 찾아야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용하면 독자는 곧바로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나는 하루 종일 백설공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다. 이런 문장은 독자에게 무언가가 발생할 것 같은 예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잘 쓰다가도 마무리 문장에서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 문장에서 그래서 뭐 어쨌다고 하는 인상을 주는 거죠. 에세이는 결국 읽는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에서는 읽는 사람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작은 변화의 움직임을 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효과적인 마무리 문장은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조금 더 기다려준 일이다.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때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런 문장들은 단지 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에게 함께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문장이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이런 작은 여운을 남긴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무리 방식을 손 내미는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겪은 이야기 속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 하나를 읽는 이에게 건네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마무리입니다. 에세이를 마무리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인용을 하며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용을 하며 끝내면 내 이야기와 감정을 정리해주는 마침표가 되어주고 독자에게 더 깊은 울림을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방식으로 에세이를 끝내곤 합니다. 그 순간 해밍웨이의 말이 떠올랐다. 다시 한번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문장이 떠올랐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문장들을 써보죠. 이처럼 내가 겪은 일을 조용히 정리한 뒤 내 마음과 맞닿은 한 문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용의 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유명한 작가의 말일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해주신 말 한마디도 좋고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속의 대사도 좋습니다. 혹은 친구의 무심한 위로 한 줄도 좋습니다. 오래전에 써뒀던 내 메모장 속 한 문장도 좋습니다. 그 어떤 인용도 내 마음을 진실하게 담고 있다면 충분히 마지막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펜을 잡았는데 무엇을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잘 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이 5가지를 떠올립니다. 첫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쓰는 글은 다릅니다. 글 속에 열정이 묻어납니다. 글이 살아있고 생생해지고 때로는 독자에게도 그 열정이 전염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사람인가? 풍경인가? 이야기인가? 음식인가? 좋아하는 것부터 써보면 글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내가 잘 아는 것, 모른다는 것은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잘 아는 것을 쓰면 글을 쓸 때 나에게 큰 자신감을 줍니다. 내가 잘 아는 주제일수록 글은 단단해지고 설득력도 생깁니다. 경험이든 지식이든 내가 아는 분야라면 먼저 그것부터 써보세요. 셋째,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은 누구도 복사할 수 없는 나만의 글감입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 내 몸과 마음으로 지나온 시간들은 가장 진실한 재료가 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사람을 울리는 글은 늘 진짜 경험에서 시작합니다. 넷째, 쓰고 싶은 것보다는 쓸 수 있는 것. 여기서 한번 멈추게 되죠. 우리는 종종 이런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내 수준이나 내 언어와 맞지 않으면 글이 막혀버립니다. 글은 이상이 아니라 가능성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쓰고 싶은 글은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금 쓸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결국 쓰고 싶은 글로 가는 길이 됩니다. 다섯째, 대상 독자가 원하는 것. 글은 혼잣말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에게 가닿는 글입니다. 내 글을 누가 읽을지,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읽게 될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게 글의 온도를 바꿉니다.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거나 용기가 되거나 공감이 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은 써봐야 합니다. 글쓰기가 막막할 때마다 저는 이 5가지를 떠올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쓰고 싶은 것보다는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대상 독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5갈래의 길에서 단 하나만 골랐어도 그 글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5갈래가 하나로 이어져 나만의 목소리, 나만의 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에서 글을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뮤즈가 뭔지 아세요? 네, 바로 내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저도 강연을 많이 나가면 항상 학생들이 제게 묻습니다. 작가님은 혹시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예전에 글만 쓰고 강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오직 책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사실 책이란 발품을 팔지 않아도 쉽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창구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강사를 시작한 후로는 제가 책을 읽는 것보다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매일 새로운 학생들을 만났죠. 그래서 강사가 된 후로는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영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책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2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혹시 영감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건 아니실지요? 사실 영감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영감이란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글을 꾸준히 쓰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섬관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감이 오려면 매일 꾸준히 글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이야기는 오직 나만이 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이야기는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만큼 가까이서 본 사람이 있나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만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나만이 쓸 수 있는 거죠. 그 글은 결국 나만의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에피소드를 의미화하는 순간 철학이 시작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던 경험. 이 에피소드를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끝내면 그건 기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때 나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끝내면 이렇게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철학이 됩니다. 그건 단순한 경험이 아닌 삶을 통해 얻은 여러분만의 철학이자 시선입니다. 또 의미와는 독자와의 연결고리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독자가 여러분의 글에 공감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화려한 문장일까요? 유려한 구성일까요? 사실은 의미가 살아있는 문장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삶의 사건을 겪고 그 사건을 곱씹어보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운 사람의 글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구나. 이런 일도 누군가에게는 배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가 느껴지는 글, 그게 바로 철학이 담긴 글입니다. 그리고 의미화에 성공한 글입니다. 우리가 쓰는 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글은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고 태도이며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누군가를 살리는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 3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합니다. 요즘은 정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쓰고 올리고 퍼뜨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쉽게 사실처럼 전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확인한 사실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글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도덕적인 가치를 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유행처럼 쏟아지는 자극적인 말들, 센 표현,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에 쉽게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누군가의 삶을 짓밟을 수 있고 사람을 수단처럼 대하는 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글 안에서만큼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비윤리적인 기준으로 쓰지 않도록 합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는 기준 하나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글을 보게 됩니다. 글에는 옳음보다 먼저 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주제를 다룰 때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시선과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 윤리가 있어야 내 글이 나를 지켜줍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를 지키기 위한 책임입니다. 글은 남습니다. 사람은 잊혀져도 그 사람이 쓴 글은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글을 쓸 때마다 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글을 책임질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솔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글쓰기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글을 누군가에게 쓰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했으면 좋겠어. 누구나 읽고 감동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쓰는 순간 그 글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공감시키려고 하지 말고 단 한 사람을 떠올려라. 내 글이 닿아야 할 단 한 사람을 정하면 그 글의 온도, 시선, 단어 선택까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글을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에게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글은 자연스레 말하듯 따뜻해지고 기억을 꺼내듯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혹은 이 글을 아픈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더 깊이 있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깃 독자를 정하는 힘입니다. 타깃 독자를 정한다는 건 글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판을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상의 인물이어도 좋습니다. 혹은 실제
내 삶 속에서 존재하는 한 사람이어도 됩니다. 내 아이에게, 내 어머니에게, 지금 옆에서 살아가는 친구에게, 혹은 10년 전의 나에게, 누구든 좋습니다. 단지 그 한 사람을 뚜렷하게 마음속에 세우는 것, 그것이 글쓰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숙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인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에세이는 형식이 자유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편지 형식도 하나의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과제를 드리냐면요. 지금의 나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나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편지 쓰기 에세이를 하신 학생들은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왜냐면은 미래를 나쁘게만 그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처음은 정말 편지 보내는 형식으로 안녕? 미래의 나에게 혹은 10년 후의 나에게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미래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는 훌륭한 1타 강사가 될 거야. 지금 되었겠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도 좋고, 그리고 그 목표가 잘 이루어져 있는 마음을 써도 좋습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10년 후에 연준아 잘 지내고 있지? 너는 지금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지 않니? 그 승차감과 하차감이 어때?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2강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3강에서 또 뵙도록 하고 이번 숙제도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